사람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나는 내 아들 민호를 보며 뼈저리게 알았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민호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나갔다. 하늘은 맑았고 노래가 크게 흘러나왔다는데 고속도로 위에서 덤프트럭이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왔다. 순간의 충돌, 그리고 긴급 수술. 나는 병원 복도에서 무릎 꿇은 채 울부짖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반신을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평생 휠체어가 필요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텅 비고 눈앞에 검은 안개만 가득했다. 민호는 며칠 뒤 깨어났지만 웃음을 잃었다.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건강했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사회에서 밀려난 듯한 그 고립감. 나는 옆에서 지켜보는 게 고통스러웠다. 엄마, 나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아니야. 넌 여전히 내 아들이다.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야. 하지만 내 말은 위로가 되지 못했다. 시간은 흘렀지만 아들의 방엔 어둠만 가득했다. 웃음은 사라졌고 미래에 대한 꿈도 사라졌다. 그때 나는 두려웠다. 민호가 삶을 포기하진 않을까. 자식이 스스로를 버리려는 건 부모로서 가장 두려운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병원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누군가 그를 붙잡아 줬다던데 나는 아직 그날의 표정을 잊지 못한다. 오랜만에 아들이 빛을 본 듯한 눈을 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 우리 집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민호가 병원 봉사활동에서 처음 만난 여자가 바로 수진이었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생각했다. 젊고 환한 얼굴에 아직 세상 물정을 다 모르는 듯한 말투. 그리고 지나치게 친절한 미소. 그때만 해도 나는 불쌍한 내 아들을 위해 젊은 아가씨가 잠깐 웃어준 것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수지는 계속 민호 곁에 서 있었다. 휠체어를 밀어주고 병실에서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내가 못 챙긴 작은 것들, 머그컵에 따뜻한 물을 받아다 주거나 약을 챙겨주거나 그런 걸 도맡았다. 민호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진의 말에 웃기 시작했다. 민호 씨,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바람도 시원하고 같이 나가서 잠깐 햇빛 쐬실래요? 밖에 나가도 돼요? 당연하죠. 제가 있잖아요. 그날 이후 아들의 표정은 조금씩 달라졌다. 어두웠던 눈빛에 작은 불빛이 켜졌다.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저 아이가 괜찮을까? 우리 아들 같은 처지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부모의 걱정은 자식의 행복 앞에 늘 작아진다. 민호가 다시 살아가려는 의지를 찾았다는 사실 하나로 나는 수진을
반대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민호가 내게 말했다. 엄마, 나 다시 살아보고 싶어. 수진 씨랑.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눈빛. 오랜만에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살겠다면 엄마는 도와줄. 결국 두 사람은 결혼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결혼식 날 민호가 휠체어에 앉아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웃는 모습을 보며 나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람이 사람을 다시 살게 한다는 건 참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기적이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다. 처음엔 젊으니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했다. 하지만 세월은 무심했고 수진의 얼굴엔 점점 조급함이 묻어났다. 민호도 속으로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엄마, 우리 시험관 시술해보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몸도 마음도 힘든 과정이라는 걸 잘 알았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간절함을 막을 수는 없었다. 몇 번의 실패가 있었다. 수지는 병원에서 울며 돌아오곤 했다. 민호는 더 말없이 어두워졌다. 부부 사이가 그 무게로 금이 가는 건 아닌지. 나는 노심초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병원에서 밝은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어머니, 됐어요, 됐대요. 집안이 오랜만에 환해졌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대.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그 떨림은 절망의 것이 아니라 희망의 것이었다. 배가 불러올수록 수지는 더욱 애틋해졌다. 민호도 힘든 몸으로 집안일을 도우려 애썼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휠체어 생활을 하는 민호가 임신한 아내까지 돌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결국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했다. 엄마, 우리 돌봄 도우미를 쓰면 어떨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집안에 낯선 사람을 들이는 게 꺼림칙했지만 수진의 상태를 생각하면 필요했다. 그렇게 해서 도우미가 들어오게 된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우리 집을 흔들어 놓을 파국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도우미가 처음 집에 온 날을 나는 아직도 선명히 기억한다. 업체에서는 분명 경력 많은 중년 여성을 보내주겠다고 했었다. 그래서 나는 반찬을 좀 더 준비해 두고 혹시나 힘든 일을 맡길까봐 미리 집안 곳곳을 정리해 놓았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서 있는 건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파견 나온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또렷하고 태도도 예의 바른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내 속은 불편했다.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우리 집에 드리워진 듯했기 때문이다. 민호는 겉으로는 담담히 인사를 건넸지만 미묘한 불편함이 얼굴에 스쳤다. 그러나 수지는 달랐다. 놀란 듯하다가도 금세 웃음을 지으며 맞이했다. 네, 들어오세요. 많이 더우셨죠? 그 말투가 내겐 이상하게 들렸다. 단순한 친절이라 치부할 수도 있었지만 남편과 아내가 아닌 남자와 여자의 대화 같았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작은 변화를 감지했다. 태주는 살림을 능숙하게 도왔고 수지는 그 옆에서 자꾸만 웃음을 보였다. 요리를 하다가 손이 닿으면 그저 우연이라 치기엔 너무 자연스러웠다. 민호는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애써 모른 척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니까 알았다. 내 아들의 웃음과 아들의 아내 웃음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나는 식탁에 앉아 두 사람의 눈빛을 훔쳐봤다. 태주는 민호의 약을 챙기며 조심하세요라고 말했지만 눈은 민호가 아니라 수진을 향하고 있었다. 수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 속에서 오래된 어머니의 직감이 소리쳤다. 이 집에 낯선 남자가 발을 들이면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분명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히 가사 일을 돕는 정도였던 태준과 수진의 대화가 점점 길어지고 깊어졌다. 저녁 밥상을 차리면서 두 사람은 잡담을 나눴고 설거지를 하면서는 작은 농담에 웃음을 터뜨렸다. 민호가 옆에 있어도 그들만의 공기가 따로 흐르는 듯했다. 나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부부와 도우미 사이에는 마땅히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예의요. 경계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은 한 팔 간격을 유지했다. 딱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그 거리가 내 눈엔 불편했다. 하루는 우연히 거실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수진 씨는 몇 살이에요? 28이에요. 태준 씨는요? 33이요. 생각보다 어리시네요. 그 대화 속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고 싶은 기색이 분명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웃거나 시선을 피하는 것뿐이었다. 내 아들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것이. 하지만 말할 수 없었겠지. 아내가 자신을 떠날까 두려워서, 혹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그날 밤 나는 부엌 창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다. 바람은 시원했지만 마음은 답답했다. 한 팔 간격이란 게 이렇게 무섭구나 싶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점점 좁혀지면서 부부 사이의 경계가 기미해지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봐야겠다. 민호는 모른 척하지만 나는 다 본다. 다 기록한다.
그날은 새벽 3시쯤 나는 잠이 깼다.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스레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희미한 불빛에 2개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서 태준이 몸을 기울여 있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아 있었고 두 사람은 속삭이고 있었다. 오늘 병원 같이 가줘서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요. 제가 아니었다면 힘드셨을 거예요. 태준 씨가 있어서 든든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다. 더는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심장이 뛰어 손끝까지 진동이 전해졌다. 태주는 현관 문 손잡이를 꼭 2번 쥐었다 놓았다. 찰각하, 찰. 그 소리가 내 귓가에 각인됐다. 한 번은 잠금 확인일지 몰라도 2번은 분명 의도적인 흔적이었다. 마치 내가 여기 있었다는 표시처럼. 나는 그 순간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2 사람은 이미 선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집 안 곳곳마다 눈을 부릅떴다. 지켜보고 기억하고 기록했다. 그러다 어느 날 아기 방 문턱에서 눈에 띈 게 있었다. 길고 가는 머리카락 한 올. 수진 것도 아니었고 내 것도 아니었다. 태준의 것이 분명했다. 나는 손으로 주워 버리지 않았다. 대신 눈으로 길이와 굵기를 측정하듯 오래 바라봤다. 증거는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며칠 뒤 부엌에서 수진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때 화면에 알림이 떴다.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셋이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순간 숨이 막혔다. 우리 셋이라니. 나와 민호를 말하는 게 아니었다. 분명 수진, 태준, 그리고 뱃속의 아이. 나는 그 사실을 직감했다. 수진이 돌아와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어머니, 방금 문자 온 거 그냥 광고예요. 이벤트 같은 거예요. 말은 그럴싸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웃음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다. 상대가 스스로 더 깊이 숨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날 밤 민호가 내 방 문 앞에 와서 한참을 서 있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내 아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구나. 다만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는 거야. 그때 나는 결심했다. 이제 이 문제를 내 손으로 끊어야 한다. 나는 예전부터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다. 시장에 갈 때 살 물건을 낙 먹는 시간도 적었다. 이제는 그 습관을 집안의 진실을 붙잡는 무기로 삼았다.
작은 수첩을 꺼내 날짜와 시간을 적기 시작했다. 밤 10시 07분. 도어락 불빛 2번 깜빡이. 새벽 2시 45분. 거실에서 속삭. 오전 11시. 태준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림. 오후 4시. 아기방 문턱에서 발견한 머리카락.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내 마음을 찔렀다. 나는 또 다른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영수증 파일을 정리하다 보니 밤 10시 이후에 결제된 내역이 보였다. 라텍스 장갑, 문풍지, 배터리. 도우미 업무와는 상관없는 것들이었다. 태준 씨, 이 시간에 왜 물건을 산 거죠? 하고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닫았다. 대신 수첩에 기록했다. 민호는 점점 말이 줄었다. 아들의 눈빛 속엔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게 더 아팠다. 내 아들이 고통을 삼키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을 굳혔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내가 나설 때가 됐다. 그날 밤 수첩을 덮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증거는 감정을 대신해 준다. 이 수첩이 내 무기다. 혼자 본 것만으로 약하다. 내 눈이 아무리 정확해도 남들이 보기엔 늙은이의 망상이라 치부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증인을 세우기로 했다. 마침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여사를 떠올렸다. 말이 많고 호기심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런 이가 증인으론 제격이다. 김 여사, 이번 주에 만두나 같이 빚어요. 아기 태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려고요. 김 여사는 흔쾌히 집에 올라왔다. 경비 아저씨도 불러 함께 저녁을 나누자고 했다. 평소 같으면 수진이 조금은 싫은 내색을 했을 테지만 이번엔 아무 말이 없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만두를 빚던 그때였다. 시계가 10시를 조금 넘겼을 무렵 현관 쪽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났다. 도어락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김 여사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어머, 이 시간에 누가 와요? 벨도 안 누르고 경비 아저씨는 익숙하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도어 스코프로 살폈다. 아무도 없는데요. 근데 손잡이가 안에서 움직이네요. 찰각각, 찰. 문 손잡이가 2번 눌렸다. 그 익숙한 소리.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다. 점검이 좀 남아서 들렀습니다. 내가 입을 열기 전에 김 여사가 먼저 말했다. 밤 10시가 넘어서 무슨 점검이에요? 참 이상하네. 나는 그제야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다. 잘 오셨습니다. 앉으세요.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바뀌었다. 이제 더는 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가 본 것이 되었으니까. 그날 밤 이후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증거도 모았고
목격자도 셋. 남은 건 칼을 드는 일뿐이었다. 하지만 그 칼은 감정의 칼이 아니라 법과 규칙의 칼이어야 했다. 며칠 뒤 나는 일부러 낮 시간을 골라 태준을 집으로 불렀다. 문풍지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으니 와서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준비는 끝난 상태였다. 거실엔 파견업체 팀장과 변호사 사무장이 함께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내 수첩, 일일일지, 영수증, 그리고 김 여사와 경비 아저씨의 진술서, 요약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태주는 들어서자마자 상황을 눈치챘는지 얼굴이 굳었다.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야간 출입, 보고 누락, 개인 물품 사용, 규정 위반이 상당하네요. 사무장은 잔잔히 덧붙였다. 혼인관계 파탄 전 부정행위 정황도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하려면 합의서에 서명하시죠. 위자료와 접근 금지 조항 포함해서요. 순간 방 안 공기는 얼어붙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피했다. 민호는 휠체어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태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긴장이 풀리는 듯 했지만 나는 알았다. 단순한 사과만으론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문서에 남겨야죠. 서명하세요. 종이에 펜이 닿는 소리가 강 안에 울렸다. 태준이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나는 비로소 마음속에서 긴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응징은 폭발이 아니라 이렇게 차갑고 조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감정은 사라지지만 문서와 판결은 남으니까. 태준이 떠난 집은 며칠 동안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낯선 기척이 사라지자 공기마저 달라졌다. 하지만 고요는 평화가 아니었다. 폭풍 뒤의 정적 같았다. 그날 저녁 수진이 내 앞에 앉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어요. 민호를 버릴 마음은 없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분명 후회가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무엇을 잃을까? 두려운 눈. 민호가 휠체어를 굴려 다가와 말했다. 엄마, 난 괜찮아. 수진이도 힘들었을 거야. 그냥 아이만 지킬 수 있다면 돼. 그 말에 내 가슴이 무너졌다. 내 아들은 몸도 마음도 다친 채 여전히 아내를 붙들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진아,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은 쉽지.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야 해.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다.
이번만은 내 입이 아니라 내 삶이 증명해야 해.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모습이 애틋하면서도 내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무거웠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들아, 넌 아이 때문에라도 며느리를 붙잡으려 하겠지. 하지만 나는 어머니니까 끝까지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다시 칼을 들어야 한다. 긴 밤 끝에 드디어 아이가 세상에 나왔다. 분만실 문이 열리고 작고 붉은 얼굴의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칼보다도 날카로웠다. 모든 긴장과 원망, 그리고 두려움을 단숨에 잘라버리는 듯했다. 나는 눈물이 났다. 그 울음은 이 집안이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소리였다. 수지는 땀에 젖은 얼굴로 아기를 품에 안았다. 어머니, 드디어 우리 아이예요. 그녀는 울고 있었다. 민호도 눈시울을 붉히며 아기에게 손을 내밀었다. 네, 아이. 그 말은 간절했고 떨림 속에 진심이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엔 여전히 날카로운 의심이 남아 있었다. 정말 이 아이가 민호의 핏줄일까? 아니면, 그러나 곧 나는 생각을 접었다. 중요한 건 혈연이 아니었다. 이 아이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집안의 미래였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여도 품에 안아도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민호가 휠체어를 움직여 아이 곁으로 다가갔다. 힘겹게 아기를 안아 흔들며 조용히 자장가를 불렀다. 신기하게도 아이는 조금씩 울음을 멈췄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핏줄이든 아니든 이 집의 아버지는 민호다. 그 사실만은 분명했다. 며느리 수지는 내 눈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제부턴 제가 책임질게요. 정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아야지. 나는 끝까지 지켜볼 거다.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집인지 아닌지. 그날 밤, 아기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응징이란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이제 이 집안은 다시 시작해야 했다. 아이의 울음이 알려주듯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울음소리도 커졌고 웃음소리도 늘어났다. 집안은 다시 소리로 가득해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강 한쪽 서랍을 열어 수첩을 꺼내곤 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이 빼곡했다. 나는 그 기록들을 덮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언젠가 아이가 커서 물을 수도 있으니까. 왜 우리 집은 다른 집과 달랐나요? 라고 묻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때를 위해 진실은 숨기지 않고 남겨두어야 한다. 수지는 변하려 애썼다. 아이 곁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었다.
민호는 휠체어에 앉아 아이를 안고 웃었다. 나는 그 미소가 오래 가길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늘 경계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변한 건 질서와 규칙이다. 그 질서를 세운 건 내가 한 응징이었다.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다. 응징이란 무엇일까? 사람을 벌주는 일일까? 아니면 무너진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일까? 내가 내린 답은 단순하다. 응징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다. 문턱을 낮추면 넘어지지 않는다. 규칙을 세우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기록은 진실을 잊히지 않게 한다. 나는 오늘도 수첩을 연다. 아기의 웃음을 기록하고, 며느리의 노력도 기록하고, 아들의 미소도 기록한다. 혹시 다시 무너질 날이 오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배웠다. 진실을 기록한 손만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이제 응징은 끝났다. 남은 건 지켜보는 일뿐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